다른 친구의 가위를 보자마자 바로 집어들어서 그걸로 친구 얼굴을 난도질하려고 했다고 해. 자, 반갑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포 농도는요, 한 레벨 1부터 10 중에 한 몇일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역사상 단기간에 가장 많은 사람을 학살한 사건, 라인하르트 작전. 누구나 다 아는 얼굴이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나치와 히틀러는 유대인을 증오했고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 자체를 제거하고 싶어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나치와 히틀러는 유대인들이 또다시 세계대전을 일으키려 한다고 주장하거나 믿었고 이제는 유대인을 궁극적으로 절멸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친위대 국가보안본부장, 라인하르트 아이드리히 친위대 대장, 우리로 치자면 국정원 같은 부서, 히틀러의 최측근이자 나치의 정보망 전체를 장악했던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는 1942년 1월 나치 고관들을 소집한 반제회의에서 최종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고 그가 주도한 회의에서 유대인에 대한 최종 해결책의 결론은 절멸로 확정이 나버렸다. 하지만 당시 나치에겐 학살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당시 나치들은 아인자츠 그루펜을 비롯한 기동학살 부대를 조직해 집단 총살로 유대인들을 학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1. 살인 핵심 취한 대원들의 살인 자랑으로 인한 증거 은폐의 차질의 비중. 2. 상당수의 대원들이 PTSD를 호소. 3. 일부 양심적 대원들이 명령에 불복종. 그래서 나치는 학살의 효율화를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었다. 오딜로 글로보츠닉 루블린 SS 및 경찰 지도자 친위대 소장, 라인하르트 작전의 사령관으로 임명된 글로보츠닉은 이미 나치가 이전부터 사용하던 안락사 프로그램에 가스실이 사용됐다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래서 글로보츠닉은 학살의 효율화를 위한 가장 좋은 수단으로 대규모 가스실과 소각장이 완비된 절멸수용소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 아이디어에 감탄한 나치들은 글로보츠닉의 제안을 승인했고 세 곳의 절멸수용소가 지어지게 된다. 1. 베우제츠 절멸수용소, 2. 트레블링카 절명수용소, 3. 소비보르 절명수용소. 이미 나치는 최초의 절멸수용소, 해움로 절멸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고정된 가스실이 아닌 가스 트럭을 통해 학살하는 방식이었고 그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고정된 가스실을 운영하려 했던 것이다. 본 글에서는 베우제츠와 트레블링카 절멸수용소에 대해 다루겠다. 베우제츠 절멸수용소. 베우제츠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지대에 위치한 곳으로 라인하르트 작전에 의해 최초로 설립된 절멸수용소이다. 초기에는 노획된 소련군 탱크의 엔진으로 배기가스를 살포해 수감자들을 질식시켜서 학살했다. 그러나 아직 초기 운영 단계라 가스실이 나무 오두막으로 지어진 바람에 가스가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등 문제가 많이 속출했다. 이런 시스템을 발전시킨 괴물이 등장하게 된다. 크리스티안 비르트 SS 대위. 베우제츠 수용소의 소장으로 부임하게 된 크리스티안 비르트는 대단히 잔혹하고 끔찍한 인물이었는데 그는 학살 그 자체를 일처럼 여기며 즐기기까지 했으며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학살에 임한 장본인이다. 그는 수많은 시체 더미 앞에서도 웃음을 터뜨리며 농담을 던질 정도로 같은 나치들조차 경악하던 악마였다. 또한 그는 T4 작전, T4 작전은 장애인 학살 작전이래. 가스실의 효율성을 눈여겨보고 적극적으로 상부의 일을 알리고 다른 부서나 다른 수용소에게도 달려가 자신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알리던 사악한 인간이었다. 그는 베우제츠 수용소의 시스템을 여러 가지로 개선했다. 1. 가스실을 콘크리트화시키고 가스가 더 효율적으로 퍼뜨리도록 개선한다. 2. 하켄홀트 자선재산이라는 이름과 함께 다윗의 별을 달아 복지시설로 위장해 희생자들을 안심시킨다. 3. 희생자들이 기차를 타고 도착하면 비르트를 비롯한 SS 간부들은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며 속이고 일부 유대인들을 동원한 악단이 연주하는 환영음악회까지 열어서 유대인들을 기만한다? 안심시키는 것까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건 너무 악질인데. 그렇게 비르트의 개선으로 인해 베우제츠 절멸수용소는 40만이 넘는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 성공한다. 트레블링카 절명수용소. 트레블링카는 바르샤바 근교에 위치한 곳이었는데 바르샤바라는 대도시 인근에 있다는 특성상 대도시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가장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베우제츠처럼 트레블링카는 초기에는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 몰려드는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제때 처리하지 못해 집단 총살로 해결하는 등 많은 시행착오가 나타났다. 프란츠 슈탕글 SS 대위. 이때 트리블링카에도 새로 소장을 부임한 괴물이 등장한다. 그는 프란츠 슈탄글로 크리스티안 비르트 밑에서 부관으로 일했으며 그 과정에서 학살의 노하우를 취득하게 된다. 슈탄글 대위는 자신이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트레블링카 수용소를 많이 개선했다.
1. 가니 기차역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SS 간부들은 채찍질과 폭행을 일삼으며 탈의실로 유대인들을 보낸다. 26번. 여기가 탈의실인가 봐. 2. 유대인들은 나체인 채로 분홍색 구간인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걷게 된다. 수많은 타인들 앞에서 자신의 소중한 부위를 노출시킨 인간은 자연스럽게 저항 의지를 상실하게 되는데 나치는 이 점을 의도적으로 노린 것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재현한 3D 모델. 3. 그렇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지난 유대인들은 10개의 가스실로 각각 배정받아 일산화탄소를 흡입하고 질식되어 사망한다. 4. 학살된 시신들은 바로 옆에 있는 거대한 구덩이에 떨어뜨린 후 소각되었다. 트레블링카 절멸 수용소는 이 과정을 통해 9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성공했다. 결과 나치는 라인하르트 작전을 통해 단 몇 개월 만에 200만 명의 폴란드계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지금까지 깨진 적 없는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제노사이드 작전이었다. 1943년 11월에 라인하르트 작전은 종료되고 위 세 곳의 절멸 수용소들은 증거인멸 차원에서 그대로 철거되어서 터만 남았다. 우리가 나치의 학살하면 아우슈비츠를 떠올리는 것도 그 이유였다. 사실 이 절멸 수용소들은 아우슈비츠보다도 훨씬 더 끔찍했다. 아우슈비츠는 적어도 나치의 입장에서 노예로 부릴 가치가 존재하면 강제 노동을 통해서 생존을 도모할 기회라도 볼 수 있었지만 라인하르트 작전의 절멸 수용소들은 오로지 학살을 위해 가동되었으며 사망률이 99%였다. 가해자들의 최후 오딜로 그로보치닉 1945년 패전을 맞이하고 오스트리아의 별장에 숨어있다가 영국군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했다. 크리스티안 비르트 그는 1944년 유고슬라비아 빨치산 토벌 작전에 나섰다가 빨치산에 의해 제거되었다. 프란츠 슈탄클 그는 서독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71년에 옥사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았고 명령대로 했을 뿐이라고 자신을 변명했다. 와, 사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죽일지를 연구하는 저게 무섭네. 1호선 진짜 소름 돋는 새끼 본썰. 저번 주였나? 1호선 타는데 짐이 좀 많아서 노약 좌석에 앉았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 크게 트는 소리 들리더라고. 맞은편에 앉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이긴 한 사람이 유튜브를 존나 풀불용으로 틀고 있는데 그 얼굴이 와 눈이 쭉 찢어져서 눈꼬리가 위로 들려있고 입은 존나 한방웃음을 짓고 있는데 진짜 뭔 일 낼 관상이었어. 돌아버린 관상이라 해야 되나? 20대 초반 같았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 요런 느낌? 얼굴에 나 건들면 끝까지 가는 거야 써있음. 저건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저런 놈 봐서 알아. 이제야 들리던데 틀던 유튜브 내용도 성추행 무고죄 어쩌고 여성 할당제 어쩌고 느낌 대충 알겠지? 성별 갈등에 관련된 유튜브를 그렇게 틀고 있더라고. 근데 나 그놈 동태 살핀다고 3-4번 눈 마주쳤단 말이야? 머릿속으로 제가 공격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손에 뭐 들려있지 않은지 키 얼마나 되는지 쟤랑 나랑 거리는? 하면서 머리 굴르고 있었는데 마침 그놈 옆에 앉은 어르신이 어깨를 툭 밀면서 싸우자는 게 아니라 신호주는 제스처로 시끄럽다 소리 줄이라 하셨는데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웃는 표정 그대로 소리 그냥 줄이더라. 어르신 예산놈 아닌 거 알고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잘 대처하신 걸 수도 있어. 그런 놈들은 주변이 자기 의식하는 거 알면 더 흥분해. 아마 일부러 그런 민감한 내용 틀고 다니면서 사람들 불편한 걸 즐기거나 혹시라도 그런 거 못 넘어가는 여성이 뭐라 하면 싸우는 거 즐기는 그런 놈이 아니었을까? 무엇보다도 놀랐던 게 나는 이미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걔는 실제로 일 저지름. 뭔 소리야 이건? 여러분들은 관상을 믿나요? 저는 관상이 과학이라는 말은 믿지 않지만 근데 얼추 맞아. 그 기세라 그럴까? 얼굴에 기세가 담겨 있어요. 기운? 말을 섞어보지 않았어도 뭔가 알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갑자기 저 초등학교 때가 떠오르네요. 사각형 안경을 딱 끼고 머리를 스포츠 헤어스타일로 약간 반삭 비슷하게 항상 깎고 다니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안경의 도수가 참으로 높았었더랬죠. 그 친구가 근데 뭔가 농담을 하잖아요? 진짜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농담을 해. 그러면은 웃길 때 이렇게 때리는 거 있잖아. 맞장구 치면서 때리는 느낌. 그거를 진짜 세게 때리는 애가 있었어. 강도 조절 자체를 모르는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걔 앞에서는 농담 안 했거든요. 어느 날은 걔가 단소로 막 나를 때리는 거야. 머리를 막 때리는 거야. 두 대를 엄청 세게. 그래서 이 새끼 좀 이상한데? 해가지고 걔랑은 안 놀았거든. 근데 어느 날 걔 옆자리에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걔도 좀 지지 않는 여자애였어. 근데 초딩 때는 덩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 여자랑 남자애랑. 근데 걔가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자기 텀블러 보온병을 딱 들더니 그 보온병에다가 막 보리차 담아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로 막 여자의 머리를 존나 세게 때리는 거야. 계속. 나 얀데레 같아. 그 트위터 짤 아세요? 그 남자처럼 깡깡깡깡깡 존나 하는 거임. 그거 보고 약간 어렸을 때 느꼈어. 와, 눈을 봐야 되는구나 사람은. 저런 새끼 피해야겠다. 그러고 걔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어. 걔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지금도 보온병 찾고 있나? 공익 담당자가 얘기해준 예비살인마 이야기.
현직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장애 지원을 하고 있는 공익이야. 여기는 일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뭔 놈의 특수반 교실이 2개나 드는 데다가 지원해야 하는 애들도 오지게 많고 장애 종류도 겁나게 다양한 데다가 대부분 중증이라서 그야말로 여간 헬무지가 아닌 그런 곳이야. 배치 초반에는 진지하게 깽판 후 탈주도 몇 번 생각했지만 체념하고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지금은 꽤 익숙해졌고 담당 특수교사 쌤 및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나름 친해졌어. 이건 내가 겪었던 일은 아니고 담당 쌤이랑 같이 청소하던 도중에 쌤이 들려준 이야기야. 한 5년 전이었나? 입학식 하던 날에 장애 있는 애들도 한 번에 같이 특수반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문제의 그 새끼도 등장했다고 해. 유독 자폐 스펙트럼이 극심한 놈이었는데 뭐 다른 자폐 아동들처럼 이상 행동, 돌발 행동을 보인다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똥오줌을 못 가린다거나 그런 쪽이었다면 담당쌤이 그 분야에 한해서는 꽤 베테랑이라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문제는 그 새끼는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해. 자기 교실 들어간 첫째 날에 장애하라고 맨날 특수반에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지정된 교실에 있다가 시간이 되면 특수반에 들어가서 따로 수업을 받는 방식이야. 자기 교실에 들어간 첫날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눈에 불이 켜진 듯 싸돌아다니기 시작하더니 다른 친구의 가위를 보자마자 바로 집어들어서 그걸로 친구 얼굴을 난도질 하려고 했다고 해. 그때 근처에 있던 담임쌤이 기적처럼 가까스로 제압에 성공해서 다행이지 진짜로 사고 났으면 자기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라고 하더라. 다름이 아니라 그 새끼는 화가 났을 때 칼, 연필, 가위 같은 날카로운 것만 보이면 그걸로 남을 찔러야 성질이 풀리는 타입의 자폐였던 거야. 그날 이후 그 새끼는 타노스급 아크빌런으로 낙인 찍히고 학교의 모든 사안이 걔한테 집중됐는데 도저히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제대로 된 수업이 불가능하다 보니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있던 공익요원 2명, 나 말고 2명을 무조건 걔 상대로만 붙여서 그 새끼의 지랄 스위치가 5분 단위로 끊임없이 켜질 때마다 한 명은 팔을 잡고 한 명은 뒤에서 몸통을 껴안은 뒤에 복도로 끌고 나가서 기력이 죄다 빠질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게 했어. 이게 방법이야? 그렇게 진정시키는 과정도 정말 호러 그 자체였는데 고작 1학년밖에 안 된 애가 도살이나 거세당할 때 돼지 또는 엑소시스트 영화에 나오는 파주주 들린 니건처럼 지옥에서나 들을 법한 소리를 내질렀다고 해. 그냥 비명만 지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미친 듯이 웃거나 아니면 오열하거나 눈을 까디짓고 완전히 뒤틀린 동요를 부르거나 했다는데 그 모습이 정말 사탄과도 같았다네. 그딴 짓거리를 몇 달이 넘도록 하니까 당연히 주변 선생, 학생, 공익요원과 담당쌤은 정신병원 입원 직전까지 갔고 결국에는 담임쌤이 정말 모든 수단 및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부모 설득에 성공해서 그 새끼를 기어이 다른 특수학교로 전학 보내고야 말았다고 해. 그 이후로 그놈이 어떻게 됐는지는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른다고 한다. 나는 관련이 없는 타인이라 지금까지 잘 몰랐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온몸에 소름이 다 돋고 식은땀이 절로 나더라. 그런 놈조차 학생 중 평균에 불과한 특수학교 다니는 공익들은 대체 어떻게 생존하는지 의문일 따름이야. 이건 학교를 보낼 게 아니라 정신병원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다음 이야기. 머리 깨진 썰, 가르치고 비유 아님. 때는 태권도 다니던 초등학생 시절. 학교 끝나면 봉고차 대기하고 있는 그 전형적인 거 다들 알 거야. 초딩들이기 때문에 모일 시간을 넉넉히 줬어. 먼저 온 애들은 봉고차 안에서 폴더폰으로 게임을 할 수밖에. 한 친구가 게임하는 거 몇몇이 구경을 했어. 근데 그 친구는 자기만의 카르텔을 만들고 싶었는지 내가 옆에서 구경하니까 넌 꺼지라면서 밀어버렸어. 밀려난 뒤에는 애들 태우러 열린 문이 있었고 나는 뒤로 꼬꾸라져서 바닥에 철푸덕 이었으면 좋았겠지? 문이 열린 방향, 그러니까 내가 떨어진 방향은 봉고차 대놓은 벽 쪽이었어. 사진 설명까지. 여기 이쪽으로 떨어졌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벽 중에서는 밑에 한 뼘만한 턱이 있는 곳들이 있지. 헐. 그 턱 모서리. 내 머리가 적중한 곳이다. 일어나려 했는데 뒤통수가 따뜻해. 만져보니까 축축한 거야. 손을 들어보니까 피범벅. 모두가 됐다는 걸 알게 된 그 표정 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 봉고차 운전기사이자 태권도 사범님은 20대 초반이었어. 그리고 자기가 챙겨야 할 사람 대가리 깨지는 걸 1열에서 목격한 패닉 빠진 10명의 애들이 있었던 거야. 여기서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애들부터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우리들은 모두 차를 타고 태권도장으로 가기 시작했어. 응급실을 안 가고. 신기했던 건 고통은 뇌에서 와서 그런지 머리 다치니까 아무런 고통이 없더라. 진짜 존나 평안했어. 상황의 인지만 있을 뿐 고통은 없었어. 가는 차 안에서 내가 애들 너무 심각하길래 드립쳤을 때 바라보던 표정이 잊혀지질 않아.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멍하니 보고 있더라 나를. 상황 개심각했어. 피 옷으로 다 적시고. 태권도장 도착해서 사범님이 어떤 방으로 데려갔는데 서랍장에서 뭔가를 꺼냈어. 어? 아니 너무
이거였다. 중학생만 됐어도 쌍욕 나왔을 듯? 되겠냐고. 결국 붕대만 감고 진짜 병원으로 출발했어. 생생히 기억나는데 태권도장 중앙에 나 밀쳤던 애 땀범벅대서 엎드려 뻗쳐하고 있었어. 결과는 걔도 예상 못했을 텐데 굳이 그래야 했을 필요가 있었나 싶었다. 걔가 제일 놀랐을 텐데. 걔 조지지 말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제 진짜 병원 도착했더니 이미 어머니가 와 계셨어. 내리자마자 상처 상태를 보셨어. 어떻게 된 거냐면 학교 앞이었기 때문에 사건 터질 때 친구 어머니가 보셨다. 버스터콜 즉시 하셨겠지. 그러니까 지금 머리 깨진 환자가 보호자보다 늦게 병원 도착했다는 게 말이나 되냐. 어머니 말로는 상처 부위에서 뇌인지 뭔지 모를 흰 액체가 흐르고 있었다고 해. 응급실 가서 의료 호치케스 같은 걸로 찢어진 데 탁캉탁캉 봤는데 미친 듯이 아팠다. 그러고 끝이야. 다른 응급처치 받고 CT 찍고 두개골은 손상되지 않았어. 그럼 그 하얀 건 뇌수 같은 심각한 건 아니고 혹시 태권도장에서 뭐라도 해보겠다고 바른 연고 아니었나 싶다. 상황도 공포지만 대처 늦게 했던 게 진짜 공포야. 당연히 가족이며 주변 학부모들까지 아주 화나서 따졌어. 애들은 다른 사범 불러서 케어하고 응급실 익스프레스로 보냈어야지. 안 되면 구급차라도 부르던가. 만약 상황이 잘못됐더라면 사범은 어떻게 해도 책임질 수 없었겠지. 나중에 보니까 입었던 옷이 반이 피로 흠뻑 젖어 있었어. 밀친 친구는 그 뒤로 쥐죽은 듯 지내더라.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21살까지 삶이 이어진 거야. 큰일 날 수도 있었어. 이제는 그냥 가끔씩 그날 기억나면 망상이 나온다. 사실 그때 죽었는데 내가 아인 같은 게 아니었을까? 야, 근데 난 이런 공포가 제일 재밌더라. 나만 그래? 이런 현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폭력적인 공포. 아니 이거를 꺼낸다는 발상 자체를 나는 할 수가 없는데? 근데 뭔가 현실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 그 괴리감이. 애가 머리가 개박살났는데 저걸 꺼낸다고? 그니까 부상 배틀그라운드도 아니고 구급상자 꺼내서 H버튼 눌러서 어떻게든 힐하려고. 근데 갑작스런 상황 발생하면 뭔가 인지부조화 같은 것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나도 근데 뭔가 나도 이해가 가. 현실이어서 오히려. 졸업식 날 엘리베이터 문틈으로 떨어진 사람을 본 썰. 요즘 여기 실화썰들이 많이 안 보이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을 풀어볼까 해. 이건 내가 초등학교 졸업식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 진짜로 겪었던 이야기야. 그날은 졸업식이라서 아침 일찍 일어났었어. 원래 평소 같았으면 늦잠 자고 정신없이 준비를 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눈이 쉽게 떠졌고 기분도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지. 우리 집은 14층짜리 아파트 11층이었고 엘리베이터는 2대 중앙에 나란히 설치돼 있어서 복도 중앙에서 버튼 누르고 기다리는 구조였어. 엘리베이터 앞에 큰 창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파트 단지랑 길 건너편 학교도 다 보여서 나는 그 앞에서 기다린 걸 좋아했어. 뭔가 조용하고 하늘도 잘 보이고. 버튼 누르고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가 이상하게도 14층에 있더라고. 보통은 1층에 멈춰있기 마련이니까 이 시간에 누가 벌써 14층까지 갔었나 싶었어. 뭔가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 근데 그때 창문 밖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렸어. 이른 아침인데도 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는 듯한 소리였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기묘하게 불쾌한 소리였달까?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띵 하면서 도착했어. 난 밖 창문으로 돌리려던 고개를 멈추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아무 생각 없이 탔지. 뭔진 몰라도 졸업식엔 늦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그 찰나의 몇 초, 그 짧은 시간 동안 창문 밖에서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어. 하고 진짜 엄청 큰 소리였고 듣자마자 깜짝 놀라 순간 움찔했어.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 몇 초 안 되는 그 순간 서서히 닫히는 문틈 사이로 뭔가가 내 시야에 들어왔어.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그때 시간이 멈춘 것처럼 지금도 정확히 기억나. 그건 검고 긴 머리를 하고 위에서 아래로 거꾸로 떨어지는 여자. 그리고는 나와 눈이 마주쳤어. 그 눈 초점도 없고 생기도 없는 그냥 완전히 죽은 것 같은 눈동자였는데 내가 쳐다보는 순간 갑자기 눈에 생기가 돌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며 웃었어.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떨어지면서 나랑 눈 마주치고 웃었어. 아주 활짝. 엘리베이터 문은 덜컹 하고 닫혔고 바로 밑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진동이 느껴지며 아래로 떨어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머리로는 얼추 이해를 했지만 심장이 따라가지 못한 것처럼 엄청 두근댔고 11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 길게 느껴질 때쯤 다시 띵 하고 1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난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튀어나왔어. 밖에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바닥엔 말로 표현 못할 붉은 무언가가 흩어져 있었어. 나는 그걸 못 본 척하고 외면하고 그냥 미친 듯이 뛰어서 학교로 갔어. 졸업식은 정말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참여했어. 친구들 얼굴도 잘 기억 안 나고 선생님 말도 잘 안 들리고 그냥 빨리 끝나서 집에 가기를 기다렸어. 그리고 졸업식에 온 엄마와 같이 학교를 나서려던 순간에 학교 앞에서 A라는 친구를 만났지. 2학년 때 처음 만나 5학년 때까지 정말 친했던 친구였는데 6학년 때부터 반이 달라지면서 서서히 멀어졌거든. 조금씩 상처랑 멍 같은 게 자꾸 생기고
핑계대고 누구랑 싸웠다더라, 삥을 뜯는다더라 하다가 나중에는 내 눈으로 직접 A가 도둑질하는 모습을 봐버렸고 그게 너무 싫었던 난 그 뒤로는 A가 인사해도 모른 체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지냈지. 그런데 그날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어. 그래서 A한테 가서 미안해라고 했어. 뭐가 미안한지도 모르고 그냥 미안해라고 했어. 그러자 A는 잠깐 말이 없어지더니 나도 미안해 라고 하더라. 뭐가 미안한지도 서로 알지 못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꽂히던지, 그리고 알고 보니 같은 중학교로 배정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같은 반 되면 좋겠다 하고 활짝 웃고는 작별 인사하더라. 그리고 그게 A를 본 마지막이었어. 며칠 후 엄마한테 듣기로는 졸업식 날 아침에 아파트에서 떨어진 남자, 아파트에서 떨어진 여자 A 엄마라고, 남편한테 맞았는지 어쨌는지 계속 집에 문제가 있었고 그날 졸업식 날 새벽에 옥상에서 뛰어내렸고 그 이후에 A는 할머니랑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는 얘기만 들었지. 여기까지가 내가 겪은 썰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한 번도 A의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 하지만 난 지금도 어쩔 때마다 엘리베이터에 타서 문이 닫히는 그 몇 초의 순간이 되면 그날의 일들이 생각나곤 해. 당직 서면서 간부한테 들었던 썰들. 군대 괴담을 올렸더니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서 써본다. 군복무하기 전에 군대에서 뭔가 기묘한 일을 하나 정도는 겪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 전문화사 출신 중사 간부가 당직 서면서 풀어준 썰이야. 전역한 지도 꽤 돼서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내가 겪은 일이 아니라서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1번 빨간 방탄. 그 간부가 하사로 복무하던 시절 대충 고가 초소들이 늘어서 있고 밀어내기 방식으로 경계 근무를 서는 부대가 있었다고 해. 그때 그 부대 병사들이 겪었던 이야기야. 저 멀리서 자유로 붉은 가로등 불빛이 비쳤다고 했으니 아마도 강한 경계였을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아.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초소가 근처에 붉은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곳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 교대 근무자가 그 초소 밑을 지나가면서 고가 초소를 바라보면 불빛 때문에 음영해져서 전번 근무자의 얼굴은 안 보이고 은은한 불빛을 받아 빨갛게 변한 방탄 헬멧만이 보인다고 해. 그날도 한밤중에 경계 근무를 위해 부사수와 함께 그 초소에 교대를 하러 가는 길이었어. 그날은 유독 안개가 낀 날이어서 초소 가까이 가기 전까진 저 멀리서 비치는 붉은 가로등 불빛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해. 그래도 초소 근처에 가니까 고가 초소 위 빨간 방탄만은 분명히 보였다고 해. 분필자면 알겠지만 그 정도 거리까지 가까이 다가가면 당연하지만 수화를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초소에선 아무런 수화도 하지 않은 거지. 보통 초소 밖에 서서 수화하는 건 부사수니까 사수 입장에선 후임인데, 안 그래도 야간 근무라서 화나는데 짬쥐 새끼가 개빠졌네? 야마가 돈 사수가 철제 계단에 깡깡 소리가 나게 초소를 올라가는데 초소 바깥엔 아무도 없었어. 초소가 이렇게 생긴 거죠. 대충 이런 초소였는데 사진 기준으로만 따지면 계단으로 올라와서 코너를 한번 돌면 초소 문이 있고 양쪽에 달려있는 형태였어. 초소 바깥엔 아무도 없었고 초소 안에서 기척을 느낀 간부는 이 새끼들이 그새 초소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부사수한테 반대쪽 문을 열게 해서 동시에 양쪽 초소 문을 열고 들어갔어. 초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패닉에 빠진 사수는 이걸로 지휘 통제실에 보고를 하게 됐어. 교대를 하러 간 놈이 횡선수를 하면서 막 말을 쏟아내니까 그날 당직 부관이었던 간부가 임시 근무자를 데리고 해당 초소로 향했어. 초소에 도착하니 사수는 여전히 넋이 나가서 횡선수를 하고 있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 복귀를 시켰고, 멀쩡해 보이는 부사수에게 간부는 자초지정을 듣게 됐어. 요약하자면 부사수가 멀쩡했던 건 부사수 시점에선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이야. 사수가 수화도 안 하고 짬쥐 새끼가 빠졌다고 길길이 날뛰던 시점에 부사수는 초소 위에서 사람은커녕 사수가 봤다는 빨간 방탄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초소 위에 올라가서도 사수가 돌아가서 반대쪽 문을 열라고 하기엔 열었던 것뿐이고 그냥 사수가 꼬장을 부리나 보다 했다는 거야. 그리고 애초에 그날 그 초소에 전번 근무자는 없었고 자기들이 첫 근무자로 초소에 투입된 상황이었어. 이 이야기 말고도 그 초소에 엮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억이 흐릿해서 대충 적자면 특히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에 이상한 일들을 겪은 병사들이 많았다는 거야. 고가초소에서 저 너머로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자유로와 안개 속에서도 흐릿하게 보이는 빨간 가로등 불빛, 그 안개 속에서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와 아스팔트에 파이프 같은 금속이 걸린 소리가 들렸고 간부인 척하는 무언가가 그 상황을 해결했다? 대충 그런 무언가에 홀렸다는 얘기였어. 2번 미친 여자. 이건 간부가 병사로 복무하던 시절의 이야기야. 배경 설명은 거의 기억이 안 나지만 대충 전방부대였고 간부는 통신병으로 부대 CCTV 관리를 맡은
같아서 몇 안 되는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다 정도? 이 이야기에서도 간부가 딱히 당사자는 아니긴 해. 교대 근무를 마치고 취침 중인 야간에 갑자기 상황병 후임이 깨우더니 지통실로 데려왔어. 지통실에 가니 당직 사령, 사관 외에도 새벽 시간인데 대대장도 있었어. 비몽사몽한 상태여서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CCTV 기록을 열람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만 접속해주고 바로 자러 갔어.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기 전인 상황병 후임한테 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어. 지통실에서 상황 근무를 서면서 CCTV도 확인을 하는데 부대 철문이랑 좀 떨어진 안쪽에 위치한 위병소 처마 및 CCTV를 통해 철문이 보이는데 철문 너머 어떤 여자가 저 멀리서 다가오는 모습이 보여서 당직 부관한테 보고했다고 해. 당직 부관은 상황병한테 나무 몽둥이 들고 와서 확인하고 오라고 보냈고 상황병은 존나 쫄렸지만 까라면 까야지 시발시발 거려서 위병소까지 나갔어. 근데 나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다시 지통실로 돌아가니까 몇 분 뒤에 또 CCTV에 여자가 보여서 상황병 혼자 출동하고 이걸 두세 번 반복하게 돼. 이쯤 되니 똥개 훈련한 상황병은 야마가 돌았고 당직 부관도 CCTV 보고 뭔가 좆됐음을 감지했어. 이번에는 여자가 철문 안쪽에 위병소 처마 밑에 있어서 잘 안 보였을 터인 CCTV 쪽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부대 철문을 덜컹덜컹 흔들려고 하자 당직 부관은 정문 키랑 몽둥이를 챙겨서 상황병이랑 같이 때려잡을 각오로 뛰어나갔어. 이번에는 정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부대 울타리를 돌면서 확인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어찌됐든 거수자가 있었으니 대대에 보고를 하니 마침 순찰 중이던 대대장이 겸사겸사 차를 끌고 부대에 도착하게 됐어. 그 이후는 그 간부가 CCTV 기록에 접속해준 시점으로 이어져. 결론적으로 그날 CCTV에 찍힌 건 당직 부관이랑 상황병이 좆빠지게 뛰어다니는 모습밖에 없었다는 거야. 군대는 왜 이렇게 귀신썰이 많지? 그리고 왜 여자가 나오지? 사페 후임 받아봤던 썰. 내가 전역할 때쯤에 상병은 갓 달았으니까 편의상 서상병이라고 할게. 얘는 귀신도 아니고 누굴 쏴 죽인 것도 아니었는데 놀라는 거 말고는 살면서 제일 섬뜩했던 경험이라 직접 적어본다. 서상병은 얼핏 보면 외모는 애 같고 귀여웠어. 나이 26에 군대 와서 아저씨 소리 들을 만도 한데 키는 작고 짜리몽땅했고 피부는 거칠지만 새하얘서 아무리 쳐줘봐야 22살 정도로밖에 안 보였어. 막 전입 왔을 때 기억나는 게 분위기 풀고 편하게 지내라고 과자류를 사놨는데 짧은 팔로 과자 집으려고 꼬물거리는 게 존나 귀엽다고 선임들이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생각했어. 아니 생각했었어. 그 뒤 모든 중대 사람들이 3일 만에 비하는 초특급 관심병사가 되는데 이 대단한 서상병은 딱 하나 정상이 나고 다른 부분이 있었어. 공감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사이코패스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단골 소재인데 진짜 선천적인 장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 근데 얘는 5마디 정도만 나눠보면 뭔가 분위기 자체가 틀려. 어떤 느낌이냐면 선천적이거나 사고로 인해서 뇌 손상된 사람들을 보면 뇌가 기능적으로 받아들이질 못해서 아니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렇다인데 서상병은 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옵션을 빼고 나온 느낌이고 자기가 자기 감정 표현을 못했어. 감정 표현이나 표정을 자기 혼자 지을 줄을 몰랐어. 대화 상대가 웃으면 웃고 울면 울고 화내면 찌푸리고 이래서 다들 소름 끼친다고 근무도 피하고 그랬지. 난 근무 시간만 맞으면 누구랑 서든 상관없는 편이라 다음에 2번 서준다는 약속으로 근무를 바꿨고 서상병이랑 첫 3시 탄약고 근무를 서게 되었어. 다른 후임들이 그렇듯이 미움받는 서상병 입장에서는 쓴소리를 많이 들었나 봐. 말 걸기 전부터 땡땡땡 병장님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얘는 어순을 조립을 잘 못했어.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겠다고 해. 이때쯤 내 근무 낙이 듣는 거보다는 우리 부대 귀신 얘기, 웃긴 얘기, 넌센스 이런 거 들려주면서 장난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을 때라 한동안 내 얘기를 했어. 근데 다른 동기들한테 듣는 것처럼 얘가 반응은 칼 같은 타이밍에 꼬박꼬박 하는데 웃어도 눈은 절대 안 움직이고 입만 움직이면서 소리 없이 계속 웃는 거야. 입모양만 뻐끔뻐끔. 근데 눈은 뚫어져라 날 쳐다보고 소리도 전혀 없이. 이때까지는 아, 이 새끼 표정 관리 존나 못하네 싶어서 얼마나 재밌게 살았길래 다 재미없냐고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보라니까 횡설수설 어버버 하더니 입만 다시 씩 웃었어. 이때 좀 쫄아서 싫으면 하지마 이랬어. 괜히 조용하면 더 싫으니까. 차라리 그럼 가족들 뭐하고 사시는지 얘기라도 해보라고 했는데 이 생각만 하면 소름이 쫙 돋는다 씨. 일단 자기는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 집을 나갔다는 게 뭔 소린지 모르잖아. 독립인지 가출인지 물어보니까
누나가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어. 역시나 눈 한 번도 안 깜빡이고 웃는 입으로 그랬고 말하기 싫은가 싶어서 여기서 그만뒀어야 됐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뭐 하시는지 여쭤봤다. 아버지는 같이 산다고 하더라? 별말 없이 잘해주십니다. 이렇게 말해서 어머니는 그럼 뭐 하셔? 하니까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그거 아십니까? 하면서 갑자기 입을 가리더니 정말 우습다는 표정으로 크게 웃으면서 말하더라. 엄마가 돌아가실 때 저보고 넌 정말 쓸모없는 새끼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 듣고 나서 평소에 아무리 무서워도 대꾸는 해줬을 텐데 듣고 진짜 숨소리 한번 못 내고 근무지인 시멘트 초소 나가면 총기 거치하는 거치대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서 있다 말고 초소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한마디도 안 하고 시간 채우고 내려왔어. 행정반에 전화하면 얘가 듣고 초소로 들어올까봐 진짜 숨소리도 안 내고 있었고 진짜로 얘가 날 쳐다보나 계속 떨면서 보다가 내려오자마자 먹기로 한 라면 다 주고 미안한데 나 못 먹을 것 같다고 먼저 잔다고 침낭 안에서 너무 무서워서 LED 듣고 소리 듣고 있다가 잠 못 잠. 결국 다음날에 동기들한테 조용히 말했는데 진짜 놀랐던 게 내가 말한 거랑 걔네도 같이 근무 가서 들은 거랑 한 토씨도 안 틀리게 똑같더라. 괜히 근무 빼달라는 게 아니었어. 그냥 끔찍한 유머를 가진 약간 아서플렉 같은 새끼 아니었을까? 나폴리탄 괴담 같은 실제 4.3 사건 생존 비법. 1. 무덤 주변에서 아무런 피소도구 없이 잠을 청한다. 겨울일 경우 한라산이라 추위가 강력하니 근처 은신처 혹은 궤를 파놓고 위장을 잘 해놓는다. 2. 불을 피울 때 어떻게 하는가? 연기가 나지 않는 나뭇가지가 있다. 그것은 제주도 산간에는 많이 널렸으니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기척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옆에 불을 끌 물을 반드시 준비해놓고 고쳐서 할 때 절대 피곤한 사람을 세워둬선 안 된다. 3. 꿈자리가 사나우면 바로 그 자리를 떠라. 사람 심리라는 것도 꽤 중요하므로 꿈자리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 자리를 뜨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 될 수 있다. 4. 병자, 아기, 임산부, 그리고 애완동물을 경계해라.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 실제 4.3 당시 임산부의 신음소리나 실제로 아기의 울음소리로 군인들이 기관총으로 산을 향해 쏴서 다수의 피난민 피해가 난 적이 있었음. 5. 산열매가 많이 나는 곳을 컨택해라. 제주도의 경우 본래 열매, 산딸, 보리탈 등의 야생의 식용 가능한 열매가 많은 곳을 컨택하되 군인들이 한 명이라도 보이면 아무리 열매가 많아도 무조건 피할 것. 6. 얕은 잠을 자야 된다. 언제든 도망갈 수 있게 귀를 열고 얕은 잠을 자야 한다고 함. 잠을 깊게 자는 사람들은 좀 불리한 조건. 7. 쓸데없는 감정을 집어치우고 울 때는 입에 뭘 물어라. 8. 길을 표시할 때 자기만의 표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출되지 않게 해라. 9. 군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길목이 오히려 안전할 때가 있다. 10. 암호를 만들 것. 육지말과 제주말은 상당히 다르다. 11. 식수는 하천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인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슬이나 땅을 파서 탕물이나 오줌 따위를 받아 마실 것. 12. 일본군이 파놓은 시설을 찾아서 숨을 것. 여기까지가 생존자분들한테 직접 물어본 것들. 음주운전 사이코패스 레전드. 죄송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애를 쳤는데 죽었다는 거죠? 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 알겠는데 말이에요. 왜 시체가 없느냐 말입니다. 교통사망사고 그렇게까지 큰 처벌 안 받으니까 시체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여기 어디라고 했는데? 찾았다! 근데 이게 뭐지? 왜 시체에 이런 구멍이 있는 거지? 이건 총상인데요? 당신 뭐야? 왜 애한테 총상이 있어?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숨이 붙어있길래 저도 모르게 총으로 그만. 김 반장님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사건 현장을 봤는데 차에 치였을 때 애가 멀쩡했거든요? 가해자 차에 탈 때도 자기 발로 걸어갔어요. 저희 병원에 왔었어요. 아이는 그때까지 멀쩡하던데요? 당신 대체 뭐야? 그렇게 궁금해? 아저씨 저 괜찮은데 집에 가도 돼요? 그래 아저씨가 집까지 태워다 줄게. 아저씨 저희 집 이쪽 아닌데요? 이쪽으로 가는 게 빨라서 그래. 저 그냥 여기서 내려서 갈게요. 그래 여기서 내리자꾸나. 아저씨? 왜 대체 내 평온한 일상을 방해하냔 말이야. 미안하다 꼬마야. 이 아저씨가 이번에 음주운전 한번 걸리면 면허 정지거든? 아저씨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들 아빠 지금 퇴근하는 길이야. 치킨? 아들이 먹고 싶다는데 사가야지. 놀랍게도 실화였습니다.
살인범 이 씨는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 무면허의 음주운전이었음. 저기 만화엔 총 한 발 쏜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공기총 6발을 쏴서 죽임. 그리고 시체 유기 이후 안 들키고 있었는데 술 처먹고 자기가 어린애를 산에 유기한 적이 있다고 아가리 털던 걸 근처에 있던 익명의 제보자가 듣고 신고함.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함. 그날 병원 CCTV에서 멀쩡했던 아이의 상태. 아니 씨발 무슨 주거지에 남아있는 신분제의 흔적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요. 위 그림을 보면 전형적인 한국 농촌의 모습이다. 땡땡군, 땡땡면, 땡땡리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저 파란색 지붕이 있는 곳이야. 근데 땡땡리와는 좀 동떨어진 곳, 걸어서 5분에서 10분 이상 걸리는 곳에 가면 주택 한 채에서 세 채만 똑 떨어져서 사는 경우가 있어. 그림상 빨간색 부분. 여기. 이게 뭐냐면 과거 외거 노비 또는 백정들이 살던 집이야. 만약에 이 집에서 대대로 거주한 사람이라면 조상이 천민일 확률이 100%. 물론 지금에 와서 신분제가 아무 의미 없지만 그냥 그렇다고. 아니 근데 어차피 조선은 인구의 90%가 노비였다는데 할까봐 추가로 적자면 조선은 노비, 천민은 납세, 군역의 의무가 없었어. 이 인구의 90%가 세금도 내질 않고 군대도 안 가는데 나라가 유지가 됐겠어? 조선시대 중기 이후 살기 팍팍해진 양민들이 그냥 부잣집에 자기 자신을 노비로 팔아서 입에 풀칠하기도 하고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갈 목적으로 자진해서 노비가 된 적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적발해내가지고 나중에는 원래 신분으로 환속시켰어. 조선 말기엔 이런 환속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개나 소다 노비가 됐지만 어쨌거나 신분은 양민이었어. 그런데 저렇게 똑 떨어져서 살던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어디 천한 쌍놈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느냐 라고 돌팔매질 쳐서 내쫓았기 때문이야. 신분 세탁하고 노비가 된 양민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보기 드문 천빈혈통이었어. 그래?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난 시골 같은데 잘 이런 데를 간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걸 본 적이 있나요, 님들? 이제껏 눌렸던 가위 중에 가장 트라우마로 남은 가위. 2015년 중학생일 때 겪은 가위야.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가위만 40번 넘게 걸렸을 정도로 기가 좀 약한 사람인데 이 가위는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불쾌하고 족같다 못해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디테일한 가위였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장사를 했었는데 13년도부터 왠지 모르게 옆에 있던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우리 가게에 오던 수많은 외노자들이 전부 사라져서 졸지에 우리 가게 유지비도 못 낼 정도로 가정 형편이 십창이 났어. 부모님은 평소에도 와인이나 소주 마시는 걸 좋아했는데 이게 기폭제가 돼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어. 결국 싸움이 번지고 번지다가 식칼을 휘두른다든지 손찌검을 한다든지 싸우다가 경찰이 방검복 입고 들어와서 몸으로 제압해서 그제서야 진정하실 정도로 어린 내가 충격 보고 자해할 정도로 크게 싸웠어. 그렇게 2년쯤 지나 2015년도 9월달이었어. 울면서 잠에 들었던 나는 집 전체가 떠나갈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울부짖는 소리에 기겁하며 잠에서 깼어. 그건 바로 사랑하는 우리 엄마였어. 내 방 구조는 거실이 보였는데 엄마가 울부짖으면서 거실로 나와 곧장 베란다로 향했어. 나는 처절하게 베란다로 뛰어가는 어머니를 부르짖고 잡으려 했지만 목소리를 내지도 손가락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단 한 발자국이라도 떼지 못했어. 그렇게 어머니는 아파트 10층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투신하셨다. 곧이어 아버지가 나오시면 시발년 드디어 갔네, 네 어머니나 따라가라 망할년 이러면서 따라 나오셨고 그와 동시에 아파트 전체에 퍽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 장사를 시작하기 전 만들었던 추억들, 같이 손잡고 이마트에 갔던 기억, 퇴근하신 아버지 손에 들려있던 나를 위한 생일 선물, 어머니가 해주시던 집밥 냄새 등등 수많은 기억들이 이 둔떡한 소리에 모조리 산산조각 났어. 아버지는 나를 응시하시더니 나에게 천천히 다가오셨어. 사람 하나 죽일 듯한 살면서 단 한 번도 못 본 눈동자로. 그때 우리 집 도어락이 천천히 삑삑삑 거리더니 문이 열렸어. 문 앞에는 온몸이 으스러져 빛을 가빈 어머니가 서 계셨어. 거리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가시더니 형체도 제대로 안 보이는 너덜너덜한 손으로 아버지를 툭툭툭 치셨어. 단지 그뿐이었어. 하염없이 툭툭 치는 것만 반복하던 어머니의 형체는 얼마 뒤 다시 베란다로 뛰어내리셨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올라오셨어. 어머니의 연약한 몸은 더 이상 알아보기 힘들었어. 무서운 감정마저도 사라진 그때 어머니는 다시 베란다로 떨어졌어. 그리고 다시 올라오셨어. 그리고 다시 떨어졌어. 어머니는 떨어질 때 뼈가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까지 반복해서 떨어지셨어. 더 이상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을 때까지. 그 짓을 반복하시다가 현실에 계신 진짜 우리 어머니가 식은땀을 흘리며 꺽꺽 오열하는 나를 놀라 깨우실 때 비로소 그 개같은 과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다행히도 그로부터 1년 뒤에 우리 가게 부근에 다시 큰 공장이 들어와서 가정 형편과 분위기는 기적적으로 회복됐고 지금은 상처는 남았지만 그래도 다시 꽤나 화목하게 사는 가정이 됐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 정도 과일에 눌렸나 본데? 영역정계 느낌으로. 여기까지가 익면의 남양 특집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